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교재 28페이지요. 28페이지. 지난주에 우리가 비진의 표시까지 봤죠? 그래서 오늘은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28페이지. 통정한 허위 표시에서 거기 의의와 요건 108조 보겠습니다.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는 뭐죠? 무효. 2항. 전항의 의사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네. 그럼 108조가 지금 1항하고 2항 두 개로 되어 있죠? 네. 1항하고 2항 두 개로 되어 있다는 말은 1항의 내용은 당사자 간의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의 효과요? 당사자 간의 효과. 2항은 그럼 누구에 대한 효과? 제3자에 대한 효과다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반가로 2번 효과에서 동그라미 1번은 뭐예요? 당사자 사이 그랬고 동그라미 2번으로 가니까 제3자에 대한 관계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결국은 1항과 2항이 결국 1항과 2항이 효과로 나오게 되는데 1항은 당사자 간의 효과가 되는 것이고 2항은 제3자에 대한 효과다 그거죠. 그럼 거기 효과에서 당사자 사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거기 자력이 없는 채무자 갑은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파는 것처럼 꾸미고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랬을 때 왼쪽에 이제 그 색깔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사자 사이 이런 매매 계약은 어떻게 된다? 무효이다. 무효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또 무효인데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면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채권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여기 봐봐요. 지금 갑하고 을하고 자신은 매도 의사가 전혀 없어요. 매도 의사가 없는데 매도하겠다고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와 표시 일치, 불일치. 불일치했는데 이것을 상대방과 뭐 했죠? 짜고 했단 말이에요. 짜고. 그럼 비진의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비진의 표시. 비진의 표시도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비진의 표시는 한마디로 뭐라 그랬죠?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지난주에 한 건데. 그럼 비진의 표시는 거짓말인데 표시와 의사가 일치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거를 비진의 표시는 혼자만 알고 했을 때 비진이고 그거를 상대방과 짜면은 뭐가 돼요? 통정한 허위 표시다 그거죠. 다시 말하면 얘는 팔 의사가 없는데 팔겠다라고 계약서에 표시를 한 거예요. 계약서에다가 팔겠다라고. 지는 팔 생각이 없는데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 매도하겠다라고 표시를 했다는 말은 결국은 매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팔겠다고 표시한 거니까 거짓말이죠. 그죠? 매도하겠다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짜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통정한 허위 표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거짓말을 짜지 않고 혼자만 했다 그러면 그때는 뭐라 그래요? 비진의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비진의 표시. 그 비진의 표시는 혼자 하는 거짓말이고 통정 허위 표시는 짜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비진의 표시 이야기했을 때 원칙은 뭐라 그랬죠? 유효이고 예외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이죠? 그럼 논리적으로 따져봐요. 언제 유효냐면 상대방이 비진이라는 사실을 모름의 과실이 없을 때 유효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거짓말을 했는데 표의자가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말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라는 거죠. 다시 거짓말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무효라는 거죠. 그러면 비진의 표시가 아니라 이번엔 통정허위 표시인데 그럼 얘가 거짓말했다는 걸 얘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더불어서 뭐까지 했어요? 짜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짜고. 그러면 얘가 무효라면 당연히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니까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다 그러는 거예요. 언제나. always가 나와야 돼요. 통정 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에 언제나 무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거짓말을 하는 걸 상대방이 알았으면 이건 비진의 표시로서 무효인데 거짓말을 아예 이번에 대놓고 짰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무효가 되죠. 그러면
얘가 매매하겠다 그래서 사실 매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짜고 했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매수 의사가 없는데 매수하겠다라고 계약서에 표시를 해서 짜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은 뭐죠? 가짜로 하는 법률행위잖아요. 그래서 가장행위는 언제나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매매만 가짜로 할 수 있나요? 임대차도 가짜로 할 수 있나요? 임대차도 할 수 있잖아요. 교환도 가짜로 할 수 있죠. 짜고 하는 가짜로 하는 건 다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로 하는 이런 모든 행위를 우리는 다 뭐라 그래요? 가장행위다. 가장행위에는 가장매매도 있고 가장교환도 있고 가장임대차도 있다는 거야. 그럼 임대차든 교환이든 증여든 매매든 다 가짜로 하는 것은 뭐란 말이에요? 무효.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3번 갑에서 4번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을에게 등기원인 뭐 매매가 들어가든 뭐든 가장이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무효라는 말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권리변동이 된다, 권리변동되지 않는다. 권리변동이 안 되는 거죠. 얘 이름으로 등기 있어도 이거 자체는 뭐란 말이에요? 무효잖아요. 그러면 누가 여전히 소유자인 거예요? 얘가 소유자인 거예요. 등기를 얘한테 했어도 이거 무효니까. 그럼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소 청구할 수 있잖아요.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 제거 청구. 또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과 당사자 간의 사이 매매 계약은 언제나 무효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소유권에 기해서 을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한다는 것은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 제거 청구.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문제가 28페이지에서 동그라미 1번 당사자 사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력이 없는 채무자 갑은요,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파는 것처럼 꾸미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랬잖아요. 자, 지금 얘가 갑이라는 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왜 얘한테 가짜로 넘겨주느냐 그거예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의 채권자 A라는 사람이 돈을 1억 원 빌려줬는데 얘가 돈을 안 갚으니까 강제 집행할 거 같죠? 그럼 얘가 강제 집행한다는 말은 이 채권자가 이 재산을 뭐해서? 압류해가지고 경매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낙찰을 받게 되면 그 낙찰 대금이 나올 거잖아요. 거기서 돈을 받아가는 거란 말이죠. 요걸 강제 집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그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강제 집행 넘기는 거예요. 그 강제 집행 넘긴다는 말을 이렇게 강제로 경매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돈으로 바꿔서 환가해서 그 환가 대금에서 여러분이 채권을 회수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강제 집행 절차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당하지 않으려면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빼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럼 채무자 재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채권자는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느냐 그거예요. 아니요. 자, 여러분이 저에게 돈을 아니에요. 저 말고. 정백기 교수님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여러분이. 예? 근데 이분이 이렇잖아요. 안 갚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돈 빌려준 거. 받아내야 되겠죠? 어떻게 받아내요? 재산을 탐색해서 압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정백기 교수님이 꼴랑 남은 재산 하나밖에 없는 집인데 가족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거 경매 넘어가는 걸 보고 있어야 될 건 아니잖아요. 정백 교수님 어떻게 해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네 이름을 좀 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해줘요? 그럴까요? 별로 친하지 않아요 그분하고. 그럼 저도 해주겠죠? 자,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눈 뜨고 가만 보고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정백기 교수님이 재산이 없어졌어요. 그 집 명의가 제 명의로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 교수님하고 저하고 짜고 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은 이 짜고 했다는 걸 입증을 할 수 있잖아요. 입증을 했다고 쳐요. 근데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대신해서 대위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대위 말소. 이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채권자 대위권. 근데 이거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통정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하고 정백기 교수님 통정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입증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입증할 수 없으면. 입증할 수 있으면 대위 말소를 청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말소되는 거예요. 말소되고 정백기 교수님 앞으로 다시 복귀되면 강제집행에서 채권을 회수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입증을 못하면 저하고 정 교수님하고 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로 우리는 거래한 겁니다. 예? 진짜 거래한 거예요. 가짜 아니에요. 라고 정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주장을 하면 입증할 수가 없죠. 네. 그때 정백기 교수님이 유일한 재산이 있는 거를 넘겨줬잖아요. 네. 그러면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걸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거기 채권자 A라는 사람, 채권자 A는 자신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돈 받아내기 위해서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는 등기말소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다. 두 번째 그 밑에가 허위 표시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채권자 A는 사해 행위를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해 행위 취소권이라고 하고요. 채권자 취소권을 뭐라 그래요? 사해행위 취소권이라고 하는데 요건 자세히 볼 필요가 없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사해행위는 뭐냐? 해롭게 하는 행위예요. 채무자를 해롭게 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사해행위냐면 유일한 재산이 있었는데 그 유일한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무자력이 됐어요. 무자력이 됐을 때, 한마디로 거지 됐을 때 서류상 거지를 만드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유일하게 있는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사해행위다 그래요. 사해행위. 아시겠죠? 네.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통정한 허위 표시의 효과는 뭐라 그랬어요? 당사자 간에 무효이죠? 네. 무효인데 네. 채권자가 뭐를 할 수도 있다? 취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인데 채권자가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니까 두 개의 효과가 교차돼서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는?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이지만 채권자가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즉 사행위 취소 요건을 갖췄을 때는 취소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와 취소가 중복됩니다. 이중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뭐죠? 취소할 수가 있죠. 근데 미성년자가 술 쳐드시고 떡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의사 무능력자잖아요. 이자간 법률행위는 뭐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떡이 되어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무효도 주장할 수 있고 취소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중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는 이중효가 적용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거기 메타지문 볼까요? 허위 표시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인 무효를 이유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럼 당사자 간의 효과는 끝난 거죠? 네. 통정한 허위 표시 108조 1항에서 당사자 간의 통정 허위 표시가 있게 되면 언제나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권자가 강제 집행한다 그랬을 때 이 제3자, 채권자 입장에서 뭐 할 수 있다? 대위권 행사할 수 있고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번에 제3자에 대한 관계예요. 여기 봐봐요. 사실은 이 통정허위 표시나 비진입 표시, 의사표시 단원에서는 이런 사례형 때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문제는 끝난 거예요. 아주 쉬워요. 지금 여기 봐봐요. 갑과 을 사이 가장매매를 했단 말이죠. 그럼 무효이죠. 그럼 누가 여전히 소유자이다. 얘가 적법한 소유자인 거예요.
그러면 을명의로 된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무효이지만 을이 자기가 소유권 이전받은 요 등기, 요걸 가지고 이걸 원인으로 해서 그래요. 기화로. 예? 그걸 원인으로 해서, 기화로 해서 자기에게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해서,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팔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정 교수님이 저한테 등기를 넘겨줬어요. 저 믿고 넘겨준 거잖아요. 그죠? 사태가 해결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제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아싸, 요거 봐라. 해서, 그걸 모르는 제3자에게 팔아 넘기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얘네들이 허위 표시의 당사자이지요? 당사자인데, 제3자,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취득할 수 있겠는가? 그거예요. 문제는, 자, 얘가 한 등기는 무효라 그랬죠? 그럼 이자는 권리가 있는 사람, 권리 없는 사람? 그럼 얘는 뭐죠? 무권리자죠? 무권리자잖아요. 근데 무권리자가 권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줬을 때, 이거를 무효로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유효로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108조 2항에서 뭐라 그랬어요?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여기 봐봐요. 그럼 얘네들 사이에 무효니까 얘가 소유자라는 건데 그걸 가지고 선의인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대항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우리말로 바꾸면 주장한다라는 거죠.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자이다라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직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한다는 거 주장을. 그럼 얘는 선의의 제3자일 때 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취득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떤 조건일 때? 선의의 제3자일 때 얘가 이걸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소유자라고 주장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가 만약에 선의가 아니라 악의의 제3자라고 한다면 그럼 얘는 취득을 하는 거예요? 취득 못하는 거예요? 자,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을 못하라 그랬지. 이 사람이 아니라면 주장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뒤집어 해석하면. 통정한 허위 표시는 무효인데 그거는 니들끼리 무효고 그거를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 주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얘는 모르니까. 그럼 만약에 얘가 알았다면 그럼 얘한테는 주장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이냐 악의의 제3자에 따라서 선의의 제3자가 되면 매매는 유효하게 되는 것이고 악의의 제3자라면 이 매매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느냐 모르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된다. 그래서 통정한 허위 표시는 지그들끼리는 무효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무효는 니들 사이에서 무효고 제3자가 선이라면 이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지 말라. 무효 주장을 못한다라는 말은 결국 제3자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선이니까. 지게들끼리 짜고 거짓말했지만 그거를 모르는 제3자에게 피해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뒤집어서 그러면 이자가 그런 통정 사실을 알았다면 얘는 취득하지 못하는 거니까 무효를 주장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얘가 선의일 때는 그럼 취득을 하는 것이고 얘가 악이라면 취득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제3자가 선이냐 악이냐는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문제는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추정이 돼버려요. 그럼 얘가 선의가 추정이 된다. 일단 일로부터 제3자에게 넘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선의로 추정을 받잖아요. 그럼 선의로 추정받게 되면 이 사람은 취득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 유리해져요? 불리해져요? 유리해지죠. 누가 불리해져요? 갑이 불리한 거예요.
따라서 불리한 갑의 입장에서 제3자의 선이 얘가 악이라는 걸 입증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상으로는요, 통정한 허위표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통정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잡아내가지고 증명할 수가 있는데 일단 넘어가면 끝인 거예요. 넘어가면. 제3자에게 넘어가면 제3자는 선의로 추정을 받으니까 갑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알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실무로 넘어가면 이미 가장매매 당사자에서 한 단계 넘어가잖아요. 제3자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게임은. 못 찾아와요. 현실적으로. 얘가 알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뭘로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그쵸? 네. 더불어 만약에 여러분이 채권자다. 강제 집행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여기까지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얘가 악이라는 거 입증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되게 복잡한 소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론상으로 하면 어쨌든 얘가 선의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서 악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일단은 얘는 선의로 추정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얘가 선의로 추정받으니까 일단 넘어가면 끝인 건데 근데 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놈이 무효를 주장하고 통정허위표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래? 그러면 너 그냥 가져갈래? 라고 주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 자기가 선의의 제3자로서 취득을 하면 그만인데 아예 그냥 가져가. 나 취득 안 할란다. 무효라며? 그럼 다시 가져가. 라고 이렇게 돌려주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갑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가장매매 무효를 인정하는 것까지 막는 건 아니에요. 얘가 무효를 인정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지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인정해 주는 것은 무방하다 그래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학자들은 예로부터 그러면 또 넘어갔어요. 이전에서 취득했어요. 얘가. 그럼 여기가 선의였죠? 선의에서 얘는 일단 보호되잖아요. 취득하는 거죠? 근데 얘가 또 팔아가지고 얘한테 넘어갔어요. 근데 얘는 악이에요. 사실 이럴 리는 없어요. 이미 여기서 넘어가면 끝난 건데 뭘 여기까지 넘어오냔 말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론상. 실무는 안 된다. 실무는 여기서 넘어가면 끝이라니까요. 얘는 100% 선의예요. 악일 리가 없어요. 입증이 안 되니까. 근데 학자들은 이제 여기서 더 넘어가는 거예요. 일로. 그럼 얘는 악이라는 거야. 악이. 그럼 얘는 취득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예요. 쓸데없는 논의지만 이론상으로는 얘는 취득한다 그래요. 왜 취득하냐면 지금 이쪽에서 무효라고 총알을 막 쏘고 있어요. 무효라는 화살을 막 쏘고 있어요. 얘한테. 근데 이미 얘가 여기서 막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고 있죠. 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더 이상 무효 주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우산을 쓰는 거예요. 우산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비가 막 떨어졌을 때 우산 쓰는 거 뒤에는 우산 맞아요? 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이 우산이 뭐를 한다는 거예요? 엄폐물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총질을 할 때, 총질을 할 때, 총으로 싸울 때, 그냥 이렇게 서서 그냥 허허벌판에서 이러고 총질을 해요? 어디 숨어서 총질을 해요? 숨어서. 왜 숨는 거 뒤에는 안 맞으니까 총알을. 그런 이 물건을 우리는 엄폐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얘기하면 이것도 교수님들이 군대를 제대로 안 갔다 와서 그래. 이건 은폐라고 하는 거지 엄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폐, 엄폐가 달라요. 근데 군대를 이상하게 갔다 오셨는지 하여튼 이걸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그 엄폐물 법칙이 뭐냐면 은폐도 엄폐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쪽에서 무효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 여기서 우산을 확 펴가지고 병이 보호되면 그 뒤에는 당연히 비를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얘가 은폐물이 돼서 그 뒤에 사람은 당연히 선의든 악이든 보호가 된다 그거예요. 또 이론적인 거는 이거예요. 얘가 이미 권리를 취득해버렸죠. 취득한 거 그대로 승계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하는 거지 선의 악이냐 뭘 따지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원폐물의 법칙은 뭐냐면 앞에 선의자로서 보호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뒤에는 선의악이 얘기할 거가 없이 다 그냥 보호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여기서 촉을 쏘면 이렇게 숨잖아요. 이렇게 숨고 그래도 보이나요? 그럼 은폐가 제대로 안 된 거고. 아시겠죠? 요 뒤로 숨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우산 뒤로. 요걸 뭐라고 한다? 원폐물의 법칙이라고 한다. 자, 제3자에 대한 관계 보시죠. 제3자는 허위 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외자로서 허위 표시에 의해서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 원인으로서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인데, 자, 그래서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뭐야? 선이 병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줬다. 그래서 이걸 상대적인 무효라고 표현합니다. 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하고 악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무효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행위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따라서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지 못해요. 선의일 때 병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선의일 때. 원폐물의 법칙이에요. 선의의 병으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청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부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갑과 을 사이 가장매매를 했죠. 이거는 무효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넘어갔단 말이에요. 병에게. 그럼 얘가 선의의 제3자일 때 보호된다 그랬죠. 병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선의의, 두 번째 제3자일 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선의는 뭐 된다고 해요? 판례가 추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의는. 제3자 선의는 일단 추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입증은 누가 한다? 입증은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그러면 선의가 어떤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통정한 허위, 통정했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게 선의죠? 언제? 언제를 기준으로? 이해, 관계, 시. 다시 말하면 병이 을로부터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선이냐 악이냐를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병이 을로부터 취득할 당시에 몰랐다는 것이지, 그러면 취득한 이후에 통정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은 선이 악이?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알게 되면 악이죠? 알게 되면 악이잖아요. 아니라고요. 이해관계를 맺은 시점을 기준으로 선이 악의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후에 알게 됐다는 말은 그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니까 이건 선의를 숨기는 표현이다. 이렇게. 아싸, 머리 썼네. 그죠? 네. 출제자도 머리 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알게 되면, 그러면 이랬을 때 악이라고 생각하면 틀리는 거예요. 선의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세 번째,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 그래요. 네. 선의이기만 하면 무과실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과 을 사이 가장매매를 했는데 병이, 예? 과실이 있어요. 근데 선이란 말이에요. 통정사실을 몰라요. 이 사람 보호된다, 보호 안 된다? 보호된다는 거예요. 무과실 필요는 없으니까. 선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제3자라는 사람이에요. 제3자가 되려면, 그리고 이 조건을 다 갖추어야만 보호되는 거란 말이죠. 제3자라는 사람은 일단 당사자이겠어요? 당사자 빠지겠어요? 네? 당사자 빼야죠. 당사자가 누구겠어요? 여기서 당사자는 갑하고 을이 당사자니까. 그 다음에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이어야 돼요. 이외의 자. 포괄 승계인도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정한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서 법률상 새로운 이해 관계를 맺은 자. 얘가 제3자인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이제
A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큰아버지. 대부예요, 대부.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 부. 형이 동생에게 가장매매를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 동생이 사망해서 C라는 자식이 장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들 사이에 통정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 등기를 했어요. 어떠니 큰아버지가 온 거예요. 야, 너 네 아버지한테 장속받은 부동산 그거 사실 큰아버지 거야. 내놔.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냐면 허허허허 그러는 거예요. 왜? 저는 108조 2항에서 선의의 제3자이므로 큰아버지는 저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머리통 확 때리죠. 너 시킨 너 작년에 떨어졌잖아. 너는 임마 선의이지만 너는 제3자가 아니야. 제3자는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를 제3자라고 하는데 너는 지금 포괄승계인 아니냐. 그럼 너는 그 인간이 그 인간인 거야. 제3자로 보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가 너는 쌤쌤이야 나한테. 넌 제3자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앞으로 2년 더 해라 이놈아. 제3자이어야만 부호가 되는데 얘는 이미 상속받았으면 포괄승계인이잖아요. 그 포괄승계인은 피상속인과 쌤쌤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제3자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 엄마 아빠가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애가 와가지고 왜 싸우고 그래요? 왜 난리지 맨날 이렇게 싸우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제3자는 빠져라 그래요? 그럼 애 울어요. 얘는 상속받을 사람인데 어떻게 제3자예요? 그죠? 옆집이 왔을 때 제3자는 빠져 그럴 수는 있겠지만 자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포괄승계인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빼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보호되는 거예요? 보호되지 않는 거예요? 보호되지 않죠. 상속받은 사람은 제3자로 보호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요거예요. 통정한 허위 표시를 기초로 법률상 뭐예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요. 새로워야 돼요. 새로워야 돼요. 자, 매달 15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통정하는 날이에요. 통정하는 날. 통정은 무조건 며칠 하는 거예요? 15일. 그럼 15일 전날은 며칠? 14일이죠. 15일 다음 날은? 16일이죠. 안 어렵죠? 그러면 14일 날 팬티 입었어요. 팬티 입고 15일 날 통정해요. 어디서? 물레방앗간에서. 보름달 뜨면 물레방앗간 가서 통정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통정하고 그 팬티를 또 입고 있어요. 14일부터 계속 입었던 팬티예요. 새로워요? 더러워요? 이건 새로운 팬티가 아니죠. 이해되셨어요? 노 팬티예요. 통정하고 이때 입었어요. 그럼 이건 새로운 팬티죠? 이게 새로운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통정은 무조건 15일 날 하되 그 이후에 법률관계가 발생해야 새롭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법률관계가 지속이 되어 왔다면 이건 새로운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제3자로 보호되려면 그 제3자로 보호받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된다. 뭐를 기점으로 해서? 통정을 기점으로 해서. 자, A가 채권자, B가 채무자야. 네? A가 채권자, B가 채무자. 얘가 얘한테 돈 빌려줬어요. 근데 얘가 채권을 가짜로 양도를 C에게 했어요. 며칠 날? 가짜로 양도했다고요. 가짜로 했다는 말은 통정했다는 얘기잖아요. 통정은 며칠 안 한다 그랬어요. 다시 가장양도 며칠? 15일이잖아요. 15일. 가장양도했다는 말이 통정했다는 얘기잖아요. 통정한 것을 우린 가장행위라 그랬잖아요. 저기 썼어요. 여기서 저기 썼대요. 저기. 그죠? 통정한 게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로 양도한 게 이게 통정했다는 얘기고 요 15일 날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얘는 언제부터 채무자이었어요? 그 전에요? 이후에 새롭게 뭐가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14일이잖아요.
그럼 얘는 제3자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새로운 게 없잖아요. 14일부터니까. 그죠? 그럼 제3자가 아닌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걸 이제 문장으로 말하면. 이 그림을 문장으로 얘기해요.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의 채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이다, 이후다, 그런 얘기 안 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의 채무자. 여기 이전이냐, 이후냐, 어디 나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실력이 되는 거예요. 아, 듣고 이해하는 거 누가 못해요? 아, 근데 선생님 문제가 안 풀려요. 안 풀리지? 이해시키는 제 능력이지. 그쵸? 스스로 이제 조합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채권의 가장 양도를 했을 때 이게 며칠이란 거예요? 네. 그때 채무자는? 자, 이게 똑같은 거를 어떻게 바꿔치냐면 얘가 주주예요, 주주. 주주? 얘가 회사예요. 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주주예요. 주주는 뭘 가지고 있어요?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을 가지고 있죠? 주식을 가짜로 양도했어요. 주식을 가짜로 양도했다고요. 그랬을 때 회사는 채권을 가장 양도해서 채무자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실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주주가 회사에 대한 채권자예요. 근데 그 주주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주식을 가짜로 양도했어요. 가짜로 양도. 며칠 날? 15일 날. 그 전부터 회사는 채무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걸 뭐라 그러면 주식의 가장 양도에서의 회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주가 주식을 다른 사람이 양도하죠. 그러면 주주가 있는 명단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주주명부라 그래요. 주주명부. 그 명부에서 주주가 예컨대 저기서는 채권자 A였는데 C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럼 주주의 명의를 다시 고쳐서 적잖아요. 그걸 주주의 명의개서라고 하는 거예요. 주식을 가장 양도했을 때 명의개서된 경우에 그 회사는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점점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시면 되는데 또 해볼게요. 또. 1억 원을 빌려줘 그랬어요. 1억 원 빌려줘. 그래서 얘가 1억 원을 딱 빌려준 거예요. 그럼 얘가 빌려줬으니까 뭐예요? 채권자. 얘는 빌렸으니까 채무자 있죠? 그래서 갚을 때 언제 갚을래 그랬더니 한 달 후에 갚는다 그래서 빌려줬는데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잖아요. 돈 갚아 그랬더니 얘가 나 돈 없어. 배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확 째버렸어요. 배째 가지고 얘가 호스피털 병원에 가서 누워 있는 거예요. 배를 째버려서 돈 안 갚으니까 배째라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병원에 있으니까 갑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 놈한테 가장 매매를 해도 되겠구나. 가장 양도를 해도 얘는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지 못할 거야.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양도로 얘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준 거예요. 며칠 날? 15일 날. 통정은 15일이라면서요. 근데 얘는 언제부터 채권자였어요? 14일이죠? 네. 근데 제3자?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얘를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채권의 가장 양도는 아까 얘기 끝난 거고 이건 새로운 거잖아 이제. 배를 확 그냥 째가지고 구속돼가지고 얘가 지금 병원에 있어. 병원에 있고 구속됐어요. 배를 확 째버린 놈? 얘를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양도가 중요하지 여기서는 배 째고 안 째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장 양도 15일 있었죠? 그 가장 양수인이죠? 이제 일반 채권자. 기존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전이다 후다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딱 되려면 내공이 좀 쌓여야 되겠죠? 뭐 어떻게 해야 돼? 책을 자꾸 읽어야 돼요, 계속. 그래야 이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해놓고 이걸 읽는 사람도 있는데 뭐. 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연결시켜야 돼, 자꾸. 다시. 그럼 이제 15일 날 얘 이름으로 듣게 넘어왔죠. 그러니까 얘가 그걸 보고 잽싸게 어떻게 했어요? 압류 들어갔어요. 며칠 날? 며칠 날? 여기 이게 가장양도가 15일이니까 얘는 압류 들어갔잖아요. 며칠? 16일. 그럼 얘는 제3자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했잖아요. 자,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면. 압류라고 썼더니 왜 또 가압류가 나와요? 가장 양수인의 압류 채권자. 이렇게 하면 얘는 제3자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거는 교과서를 보시든 이 책을 계속 보시든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넘겨보시고 30페이지가 보시면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래서 통정한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한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여기서 새롭다라는 말은 15일 이후 16일부터 법률관계가 발생했으면 제3자인 거예요. 자, 제3자 보죠. 가장 양수인 그랬으니까 15일이죠. 양수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 또 양수하면 며칠? 16일. 두 번째, 가장 양수인 15일로부터 저당권을 또 받아요. 16일이죠. 가장매매기한 대금채권 발생한 게 며칠? 15일. 그 채권을 양수했어요. 16일. 가장채권이 발생한 거 15일이죠? 그걸 가압류하면 16일. 가장전세권에 15일. 저당권 취득하면 16일. 가장채무 보증하고 15일. 가장채무니까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16일. 자,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 며칠? 15일. 가짜 채권이니까. 근데 그 채무자가 파산돼서 재산관리인이 선임돼요. 파산관제인은 며칠? 16일. 제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사람 16일이겠죠. 제3자 아닌 사람이에요. 당사자 포괄승인 빠지라 그랬죠. 대리인의 통정허위 표시에서의 본인, 제3자 아니고,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는 우리 계약법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제3자 아닙니다. 채권의 가장양도에서의 채무자. 그죠? 채권의 가장양도 15일이고 그 전부터 14일부터 채무를 부담했죠. 그거 바꿔쳐서 뭐라 그랬어요? 주식의 가장양도에서의 회사.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쭉 내려가 보시면 이제 반가로 3번 은닉행위, 그래서 허위 표시와 구별할 개념 나와 있죠. 자, 요건 뭐냐면 여러분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은닉행위는 은닉이라는 게 뭐죠? 숨긴다라는 뜻이에요. 숨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이 아는 지인이 범죄를 저질러서 절도범이에요. 절도범. 근데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숨겨달라고 좀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숨겨주면 범죄 되나요? 여러분도 같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죄? 범인 은닉죄라고 해요. 은닉이라는 거는 숨긴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어요. 숨긴다라는 뜻이에요. 은닉 자체가. 그럼 뭐냐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아들에게 뭐를 하죠? 증여를 해야 되는데 증여를 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50억짜리, 100억짜리다 그러면 증여세 얼마 나오죠? 몇 프로예요? 세법 배우잖아요. 아니, 100억짜리 증여하면 세금 얼마 내요? 30% 아니에요? 30.5예요? 3.5예요? 증여하는데 3.5%밖에 안 낸다고요? 증여하는데? 몰라요.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걸 뭐 해봤어야 알지, 그거를. 그죠? 아니, 모르겠어요. 하여튼 증여세가 많이 나와요. 제가 알기로
100억인데 100억 정도 되는 부동산 증여하면 세금만 30억인가 나올걸요? 확실치 않아요. 몰라요, 하여튼. 근데 이제 속으로는 증여를 하고 싶어요. 증여를 하는데 그러면 세금 30억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낮추려면, 합법적으로 낮추려면 매매로 바꿔치는 거예요. 매매로 바꾸면 한 3%? 한 3억밖에 안 내는 거예요, 세금을. 물론 얘가 취득세도 따로 내겠지만. 그 입장에서는 증여를 하고 싶지 매매를 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세금 뜯기니까. 그죠? 그래서 계약서에는 그냥 매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이렇게 매매로 이전해 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뭔데요? 얘는 매매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매매로 이렇게 썼으면 이건 가짜죠? 얘는 가장행위가 되는 거예요. 가장행위. 가장행위. 그래서 매매는 통정한 허위 표시로서 무효입니다. 그런데 등기상으로 보면 말이에요. 등기상으로 보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해서 등기원인은 매매로 기재가 돼 있지만 실제는 뭐였단 말이에요? 증여였는데 증여로 이전이 되든 매매로 이전이 되든 어쨌든 소유자는 을로 공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은닉행위 자체는 요게 이제 숨어 있는 행위란 말이에요. 은닉행위는 은닉의 의사가 있다면 이건 유효하다. 고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을이 소유자인 거예요. 그게 뭐 매매를 가든 증여를 가든 뭔 상관이에요. 결국 을이 소유자이라는 건데. 이해되셨어요? 요거를 우리는 가장행위 매매는 무효이고 당사자 간의 이 매매는 언제나 무효인 건 맞아요. 이건 가장행위니까. 근데 그 숨어있는 은닉행위는 유효하다. 따라서 결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을이 취득했으면 이놈이 다시 병에게 처분했을 때 이건 지 권리로 처분한 거예요? 남의 권리 처분한 거예요? 자기 권리로 처분한 거죠? 얘는 선이냐 악이냐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취득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권리 취득했잖아요. 그 권리 넘겨주는데 얘가 선이냐 악이냐를 따져서 뭐 하냔 말이에요. 얘는 당연히 취득하는 거죠. 승계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 통정허위 표시는 이자가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선이냐 악이냐를 따진 거지. 여기는 이미 얘가 취득을 해버렸네요. 증여로. 그럼 지거니까 지거 넘겨주는 거는 제3자가 선이냐 악이냐를 따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무조건 취득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게 은닉행위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은닉행위가 훨씬 더 통정허위 표시보다는 은닉행위 사례가 훨씬 더 간단한 거예요. 취득이에요. 다 취득. 그래서 거기 보시면 30페이지 3번 은닉행위에서 갑은 X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매매로 가장해서 을 등기를 마쳤다. 그 을은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다. 자, 문제에서 갑은 X토지를 을에게 뭐 했다 그랬어요? 증여 동그라미 하시고 증여하시고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세금을 아끼기 위해 매매로 가장을 해서 매매도 동그라미 하시고 갑과 을 사이에 지금 법률행위가 두 개가 발생했잖아요. 요거는 은닉행위 사례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럼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은 유효 무효? 언제나 무효란 말이에요. 언제나. 통정허위 표시니까 매매는. 근데 증여는 유효하다. 그럼 을명의 등기는 유효하죠. 전조차 병은 선의 악이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과실이 있어도 상관없고요. 따라서 갑은 을이나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가 없죠. 이해되십니까? 자, 메타지문 보시면 당사자가 통정해서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가 아니라 매매만 무효이고 통정허위 표시니까 진짜인 증여는 은닉행위로 유효하다. 그게 그 얘기죠. 자, 잠시 쉬었다가 차고 보겠습니다.